안녕하세요. 마음으로 낳은 2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인생 100년에 고락이 상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의 삶에서 괴로움, 즐거움은 서로 반반이니 괴로운 일이 닥치더라도 즐거움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옛 속담입니다. 70이란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저도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예전엔 참 죽을 만큼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는데요. 힘든 시간들의 끝에 얻게 된 저희 부부의 진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의 어릴 적은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작고 좁은 집에 4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집에서 4식구가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게 조금은 비좁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온기를 느끼고 가족끼리 모여있다는 그 안정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가난하면 저절로 불행이 따른다고들 하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절대 가난하단 이유로 앓는 소리를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고 그건 저와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어 연탄 하나 제대로 뗄 수 없는 곳에 살았지만 저희 가족은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가뭄에 콩나듯 아버지께서 갈색 봉투에 담긴 따끈따끈한 통닭 한 마리를 가지고 오시는 날엔 저희 남매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죠. 우와, 통닭이다. 요은석들 많이 배고팠지? 자, 닭다리 하나는 우리 영숙이 거, 하나는 우리 영식이 거 맛있게 먹거라. 항상 통닭을 사들고 오시면 아버지께선 닭다리 하나씩 저희 남매에게 뜯어서 손에 쥐어주셨고 저희가 먹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선 통닭에서 살점이 별로 붙어있지 않은 가슴살이나 날개 부분만 뜯어 드실 뿐이었죠. 그때는 그런 사소한 것조차 자식을 위한 헌신인 줄 모르고 남동생과 함께 정신없이 닭다리를 맛있게 뜯어 먹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엄청난 행복을 느꼈던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 건 제가 10살이 되던 해 겨울날이었어요. 태어나 병치레 한 번 한 적 없던 남동생이 벼랑간 심한 열감기를 앓게 됐고 어머니는 아픈 동생을 안고서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영식아, 내 새끼 이렇게 열이 많이 나서 어떡하면 좋아. 영식아, 정신 좀 차려봐. 영식아. 어머니께선 물수건으로 계속 남동생의 몸을 닦아주셨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가쁜 숨을 내쉬며 힘들어할 뿐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찾아오는 고열의 열감기는 오랫동안 방치라면 청력을 잃거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빠르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했지만 그럴 만한 형편도 되지 못했거니와 근처에 진료를 할 수 있을 만한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남동생을 등에 업고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만 할 뿐이었어요. 결국 동생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로 다음날 새벽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동생과의 이별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옷을 변변찮게 입고 다녀도 행복하기만 했던 저희 집에 처음으로 찾아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불행이자 슬픔이었어요. 동생은 어른들의 도움으로 마을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목 놓아 울었고 가까이 지냈던 마을 어른들도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다음 생에 태어나거든. 못나고 가난한 부모 말고 넉넉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행복만 누리다 가거라. 이 못난 애미도 곧 따라갈 테니까 거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 처음 보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저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모습을 봤을 땐 사실 믿기지 않았었는데 귓가에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면서 미친 듯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렇게 동생은 7살이란 나이에 호련히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이 저 멀리로 떠나버리고 저는 외동이 됐지만
부모님은 제게 변함없이 사랑을 안겨주셨어요. 내가 품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날카로운 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을 텐데도 제가 받았을 충격과 상처를 더욱 걱정하셨죠. 우리 영숙이 장례 치르는 동안 많이 슬프고 놀랐을 텐데 엄마 아빠가 못 챙겨줘서 미안해. 이제 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가. 장례 이후부터 부모님은 저를 우선시하셨고 절 다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애써 웃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찢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항상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뒤집었으면 부모님께선 조용히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리시곤 했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엔 그 울음소리가 무척이나 구슬프고 가슴 아프게 들려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눈물소리도 슬픔도 자연스럽게 무뎌지게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국민학을 졸업하던 시기 저는 부모님께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았을 뿐더러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게 저로선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저 학교 안 가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수가.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네가 공장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다고. 괜찮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그러는데 친구 언니도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 벌었대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영수가 혹시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런 건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제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집에 보탠다면 그래도 지금보단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공부보단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의 의견을 확실하게 밝히니 부모님께선 제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넉넉한 형편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일도 없었을 거고 또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부모가 되어 자식을 고생시키는 것 같다는 말에 저는 그저 괜찮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죠. 그렇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집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미신 공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통근이 어려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법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많다는 걸 공장에 와서 깨닫게 됐어요. 이곳에 들어와 만난 친구들과는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고 가끔은 기숙사에 모여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을 사 먹으며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그날의 피로를 떨쳐버리곤 했습니다. 너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니? 난 나중에라도 학교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집에 돈이 없어서 돈을 벌러 공장에 들어온 거거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학업을 포기하고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 저는 이 작고 소박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 또한 이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어렵고 힘들었고 가끔은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쳤지만 돈 하나만 보고 열심히 달렸고 버텼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께서도 운 좋게 동네 어른을 통해 공장에 일자리를 얻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아버지께서도 서로의 자리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을 지독하게도 따라다녔던 가난에서 아주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20살이 되던 해 공장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버스 안내양이라는 일이었어요. 자, 더 타실 분 없으시죠? 오라이, 오라이! 버스를 타는 승객들에게 하차할 곳을 안내하고 버스 요금을 받고 버스의 출입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는 버스 안내양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기숙사에서 지내야 했고 무엇보다 외출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는 직업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나면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또 출근을 하고 이런 하루의 반복이었죠. 그래도 하나 좋았던 건 집에다가 돈을 보내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직업의 장점이라고는 없는 것에 가까웠어요. 아이고, 예쁘게도 생겼네. 나이가 몇 살이야? 우리 아들이 올해 40인데 너무 예뻐서 확 며느리 삼아버리고 싶네. 짓궂은 남자 손님들의 이런 말들을 일상처럼 받아들여야 했고 꽉 찬 만원버스에서 의도적으로 몸을 스치는 일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불쾌함을 표출하면 되려 제가 곤란해지는 일이 많았기에 화를 내지도 못하고 꾹 참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소리를 꽥 지르시는 겁니다. 여기 안내양 아가씨가 내 지갑을 훔쳐갔어. 어르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 지갑을 왜 훔쳐요? 내가 똑똑히 봤어. 아가씨가 내 주머니 안으로 손 넣는 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슬쩍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손버릇이 나빠서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나 하고 앉아있지. 전 어르신 지갑에 손댄 적 없어요. 버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졸지에 저는 지갑 도둑으로 몰리게 됐고 어떤 승객들은 그렇게 결백하며 옷 전체를 다 뒤져서 결백함을 증명하라는 둥 되도 않는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궁지에 몰리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갑 발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이 아가씨가 손대는걸. 이 아가씨랑 할아버지는 애초에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주머니 있는 지갑에 손을 댈 수가 있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발밑에 보세요. 제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의 말대로 제가 가져갔다고 주장하던 지갑은 할아버지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할아버진 당황한 채로 지갑을 주우시며 이게 왜 여기 있지?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많은 버스는 타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말만 내뱉으면서 궁시렁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선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확 내려버리더군요. 버스 안의 승객들은 온갖 소란을 일으켜놓고선 후다닥 도망을 가버린 할아버지를 향해 온갖 비난을 다 쏟았고 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제게 도움을 준 그 남자에게 짧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괜히 생사람 잡으시길래 그냥 보기 좀 그래서 나섰는데 잘 나섰다 싶네요. 버스 안에서 절 도와준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아무튼 남편 덕에 일이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버스 안내양 일을 그만둬야만 했어요. 사람이 많은 차량 안에서 손님과 언쟁을 한 거,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죠.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하루 온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할 바에야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회사 얘기를 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다시 남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에요? 일 그만뒀어요. 어제 버스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승객들 앞에서 소란 피웠다고. 아유, 잘 됐네요. 굳이 그런 취급받으면서까지 일할 필요 있어요? 세상에 다른 일도 많은데 더 좋은 직장 구하면 되죠. 중학교도 안 나온 절 써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장 일이나 식모뿐인걸요. 이렇게 된 거 남의 집에 들어가 그릇이나 닦아야 하나 생각 중이에요. 남편은 저의 말을 듣자마자 살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별소리를 다 한다 싶어 저는 황급히 말을 끊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래도 덕분에 험한 꼴 안 보이고 깔끔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저기 잠시만요. 할 수 있는 일이 공장에서 일하는 거랑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죠? 네? 그렇죠.
기껏 해봐야 버스 안내양 하는 것 정도고요. 그럼 혹시 책방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어요? 책방이요? 아니, 그것보다 처음 보는 절 어떻게 믿고 일해보겠냐는 소리를 해요? 저 책방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람 한눈에 보면 딱 알지. 누가 봐도 나 성실해요 하고 얼굴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관심 있으면 따라와요. 솔직히 조금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버스에서 곤란에 처한 절 도와준 건 참 고마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 덥석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대체 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싶은 마음에 저는 버스를 타고서 그를 따라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동네 하나쯤 있을 법한 조그만 책방이었어요. 오, 진짜 책방이네요. 그쪽이 사장님이에요? 원래 주인은 저희 할아버지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려주고 가셨어요. 한평생 운영하시던 곳이라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받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작년부터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어쩐지 가게 옛날 냄새가 조금 배어있네요. 그런데 가게가 워낙 작아서 직원을 둘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뇨. 종종 책 정리도 해줘야 되고 책 계산도 해야 되고 가끔 책방 청소도 해줘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일해볼 생각 있어요? 할 마음만 있다면야 급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챙겨드릴 수 있는데. 저는 책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고민을 하다 일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러보니 이상한 곳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일이라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 살림을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거든요. 버스 회사는 집과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남편의 책방과 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굳이 방을 구할 필요도 없어 좋았습니다. 남편의 책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남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 저절로 마음이 이끌리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살면서 마주한 남자들 중 아버지 다음으로 성실하고 다정하며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자연스럽게 저희 두 사람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5년 정도가 지난 후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선 건실하고 성격 좋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댁은 조금 다른 입장이었죠. 아무래도 학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도 했고 가정 형편도 남편의 집안에 비해선 썩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에 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전 그런 부분들에 기죽지 않고 시부와 시모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살아온 환경은 비록 이렇지만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살 거고 부끄럽지 않은 아내 며느리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누가 그런 걱정을 했다고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한 적 없다. 그리고 결혼할 거면 해라. 피 끓는 청춘 남녀가 서로 좋다고 하면 뭐 결혼해야지. 너희 좋을 대로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시모는 당황하며 걱정을 한 적이 없다고 저희 좋을 대로 하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지만 결혼식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기에 저희는 그냥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문제는 바로 아이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희 집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유독 시모가 아이에 대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더라고요. 간간히 시댁에 들러 인사를 드리면 가장 먼저 아이 소식은 없니? 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듣곤 했습니다. 어머니, 올 때마다 그렇게 말하시면 생기려던 애도 도망가겠어요. 제발 그만 좀 물어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예, 내가 뭐 괜히 말하는 줄 아니? 여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애를 가져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도 애가 쉽게 잘 들어서고 많이 낳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만 아들이면 더 좋고.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 네, 어머님.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게 찾아와 주질 않네요. 나중에 좋은 소식 있음 어머니께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모는 언제나 입을 앞으로 대빨 내밀고선 제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궁시렁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로서는 최선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난 후 저희 부부에겐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어쩐지 요즘 꿈자리가 좋더라니. 내가 항상 물 떠놓고 삼신할미한테 기도했다. 우리 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고, 안 그래도 엊그제 강가에서 커다란 장을 잡는 꿈을 꿨는데 그게 아무래도 태몽이었나 보다. 삼신할미가 내 정성에 감동받아서 너희한테 아이를 내려주신 게 분명하다, 분명해.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지고 나니 시모의 태도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항상 시댁에 가면 설거지를 같이 하자, 같이 음식을 좀 만들자 하며 앉을 틈도 안 주던 시모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일라 치면 귀한 아들 떨어지면 안 되니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오바스럽게 말을 하거나 보양식을 끓여주는 등 저를 마치 상전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그런 행동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도 구박을 하면서 집안일을 시키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하며 시모의 태도에 적응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뱃속에서 문제없이 무럭무럭 자랐고 점점 배가 불러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가 딱 7개월째 되던 때였는데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배가 너무 아파오는 겁니다. 여보,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뭐? 배가 어떻게 아픈데? 모르겠어. 너무 아파. 배가 왜 이러지? 가볍게 찾아왔던 복통이 점점 찢어질 듯한 통증으로 변해갔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 드는 걸 마지막으로 제 기억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눈을 떴을 때 눈앞에 가장 먼저 보였던 건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이제 좀 정신이 들어? 근데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긴 어딘데? 남편은 여기가 어딘지,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짓다 힘겹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달 만에 태어난 아이를 칠삭둥이라고 합니다. 저는 7달 만에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마주하게 된 아이는 울음 한번 제대로 내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그럼 우리 애기 태어나서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한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떠난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 저는 온종일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친정에 연락을 한 건지 친정 부모님께선 병원으로 미역국을 들고 달려오셨고 제게 조촐하게나마 상을 차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인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해라. 나중에 다시 좋은 년이다. 아이가 찾아와 주겠지. 자, 어서 먹어. 조금이라도 밀어 넣어야 기운을 차린다. 내 새끼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미역국을 먹어. 내가 내 몸 관리만 좀 더 잘했어도 이렇게 떠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사람 생사에 누구 때문이란 말이 어딨어. 네 잘못 아닌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울지 말고 어여 밥 먹어.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어. 엄마 말 들어, 얼른. 저는 끝까지 어머니가 밀어 넣어주시는 밥을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또 끝까지 먹여주셨고 미역국을 먹으면서 친정 부모님도 저도 남편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떠난 아이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번 생에 연이 닿지 못한 아이를 가슴속에 고이 묻어주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시부와 시모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제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전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전화로 악담을 퍼붓기만 했고, 남편은 저 대신 시부모에게 화를 내면서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며느리 볼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순간에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참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겨우 추스른 채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책방을 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웃으면서 맞이하고, 저희 부부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담? 그러게, 이번 장마가 이렇게 독할 줄은 몰랐네. 천둥 번개, 어젠 역각에 전기까지 다 나갔다나 봐. 그의 장마는 참으로 독했습니다. 물난린 기본이었고 비가 계속해서 내렸으며 천둥 번개가 쳐서 정전까지 일어날 정도였죠. 그날 아침 저희도 혹시나 가게에 물이 들어올까 발걸음을 서두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근처로 가니 우산도 우비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비바람을 맞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들에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먹을 걸 사야 하는데 슈퍼에 문을 닫아서. 아이들은 우산도 없이 먹을 걸 사러 나왔다가 슈퍼가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슈퍼가 문을 닫았으면 나중에 다시 오면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면 저기 가림막 밑에서라도 비를 피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비를 다 맞고 있으면 감기 걸리지. 일단 계속 비를 맞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가게 안으론 물이 들어오지 않아 남편은 겨울에 쓰려고 넣어놓았던 난로를 꺼내 아이들 앞으로 가져와 젖은 옷과 몸이 마를 수 있도록 해줬고, 저는 창고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빵과 우유를 꺼내 아이들의 손에 하나씩 쥐어줬어요. 우선 몸부터 말리고 뭐라도 좀 먹자. 많이 배고플 텐데 얼른 먹어. 정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고 모자라면 이야기해. 냉장고 안에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빵과 우유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빨리 먹던지 체하진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와 남편은 아이들에게 궁금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제 이름은 강보영이고요. 동생 이름은 강호영이에요. 저는 10살, 동생은 7살이요. 10살? 아유, 그런데 되게 의젓하네. 아줌만 한 12살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 10살밖에 안 됐는데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먹을 것도 사러 나오고 기특하네. 그럼 집은 어딘데? 집은 저 위에 계단 올라가면 나오는 주택가 초록 지붕집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셔? 저희 엄마는 편찮으셔서 집에 누워 계세요. 엄마 말로는 엄마가 위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쭉 집에서 누워 계시고, 아빠는 엄마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더 버시려고 지방에 내려가서 공사일을 하고 계세요. 가끔 시간이 될 때 집으로 올라오시고, 가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집에 들르셔서 저희를 돌봐주고 계세요. 아이고, 저런. 어머니가 위암을 앓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지금으로선 아버지 혼자 생활비를 벌어다 주고 계신 거네.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달달이 월급을 가져다 주고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월세랑 엄마 치료비 약값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웃집 아주머니께 돈을 빌려서 슈퍼에서 먹을 걸 간단하게 사서 먹어요. 오늘도 그런 날이었고요.
담담하게 얘기를 이어가는 보영이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봐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형편은 아닌 듯 보였어요. 게다가 보영이의 남동생인 호영인 남들보다 발달의 속도가 조금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호영인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발달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래요. 7살이 됐는데도 아직 할 줄 아는 말이 엄마, 아빠, 누나 이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못해서 호영이 옆에는 항상 제가 있어야 해요. 아이고, 그렇구나. 자폐라니 많이 힘들겠네. 아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엄만 편찮으시니까 누나인 제가 동생을 돌봐야죠. 전 그래도 동생보다 2살이나 더 많으니까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라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보영이의 대답은 의젓했습니다. 괜히 어른인 저희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말이죠. 어린 두 남매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는 속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기에 저희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에 대해 골똘히 생각을 하다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영아, 보영이만 괜찮다면 아저씨랑 아줌만 보영이 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보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편찮으셔서 집에 누워 계시고 아버지도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셨고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부족하면 이웃집 아주머니께 돈을 빌려서 슈퍼에서 음식을 사기도 하고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직 너희도 많이 어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엔 버거울 것 같아서 아줌마랑 아저씨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보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네?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주머니. 보영인 처음 보는 아줌마랑 아저씨한테 이렇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해줬잖아.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돌봐야겠다고 말하는 보영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 이제 비가 슬슬 그친다. 집에서 걱정하실 텐데 이만 집으로 돌아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세차게 내리던 빗줄긴 거짓말처럼 뚝 그쳐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슈퍼도 문을 열었길래 저는 곧장 달려가 작은 쌀과 물 그리고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산 뒤 보영이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저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확실히 공기부터가 열악하다는 것이 체감이 되더군요. 그리고 방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늦었지? 아까 갑자기 비도 많이 내리고 슈퍼문도 닫혀 있어서 책방에 잠깐 비를 피한다고 잠깐 들어가 있었어. 여기 아주머니랑 아저씨께서 우리 비 피할 수 있도록 공간도 내어주시고 우리 옷이랑 머리가 다 젖어서 난로로 말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먹을 것도 사다 주셨고. 세상에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게 됐네요. 아유, 민폐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애들이 어린데도 너무 똑부러지고 야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많이 늦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이래서 나가서 찾아보지도 못하고 아유, 이게 무슨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쌀이랑 물이랑 먹을 만한 것들 좀 사왔어요. 암투병 중이시라고 들어서 최대한 드시는데 자극 안 갈 만한 걸로 골라서 사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받으려고 사온 게 아니라 끼니 거르지 마시고 뭐든지 잘 챙겨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암이라는 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잘 먹고 면역력 잘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게 자라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저희는 이 밑에서 책방하고 있어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찾아뵐게요. 꼭 밥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날 이후부터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먹을 것과 생필품을 챙겨 들고 찾아갔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옷을 사주기도 하고, 또 말이 느린 동생 호영이를 위해 책을 몇 권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호영아, 말이 느린 아이들한텐 책을 자주 읽어주는 게 좋대. 호영이가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면 아마 호영이가 조금 더 빨리 말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우와, 진짜요? 그럼 자기 전에 보영이가 호영이한테 한 권씩 읽어줘.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은 집으로 찾아가 들여다보고 빨래나 설거지를 해주기도 했으며, 밥통이 비어있으면 밥을 해주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만 항상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판 모르는 남을 이렇게 돕는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희한테 감사 인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정 하고 싶으시다면 딱 하나,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세요. 아이들이 기댈 곳은 부모라는 그늘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해져야죠. 그리고 보영이랑 호영이가 저희 아이 같아서 도움을 준 거기도 해요. 저희 아이는 세상 빛도 제대로 보기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마 살아있었다면 보영이, 호영이랑 비슷한 나이대였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아이 엄만 두 손으로 눈물을 꾹 훔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꼭 건강해질게요. 밥도 잘 챙겨 먹고 치료도 잘 받아서 제 몸 안에 자리 잡은 암덩어리를 확 이겨낼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게요. 지금 같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힘들어도 아자아자 파이팅! 옆에서 응원할게요. 그렇게 사소한 도움을 주면서 지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의 가족들이 저희 책방으로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곳엔 처음 만나는 아이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제게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하며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이사를 가게 돼서 마지막으로 감사했다고 인사드리러 찾아왔어요. 이사를 간다고요? 어디로요? 미국에 계신 형님께서 제 아내가 위암에 걸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으로 와서 치료받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치료는 한국이랑 조금 달라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치료가 잘 될 수도 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 형님 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긴요. 오히려 잘 된 거죠. 미국으로 가선 부디 치료가 더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꼭 건강해지길 바라고 있을게요. 그동안 제 아내랑 저희 아이들 잘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작에 제가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그동안 저희 아이들 잘 보살펴 주신 값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아이 아버진 하얀 봉투 하나를 저희 부부에게 내밀었고, 저희 부부는 절대 그 봉투를 받지 않겠다며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이 돈 받은 셈 칠 테니까 꼭 미국으로 가서도 지금처럼 치료 열심히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병을 완벽하게 무찌르거든 한국으로 와서 다시 만나요. 알겠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나중에 한국으로 오게 되면 꼭 제일 먼저 찾아뵐게요. 그렇게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작별 인사를 건네고서 호영이네 가족들과 작별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어요. 느리기만 했던 세월은 참 빠르게도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거울 속의 저희 부부는 흰머리가 새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더군요.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말한 시부모의 이별과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해온 친정 부모님과의 이별, 그리고 눈에 띄게 달라진 주변 환경까지, 그리고 주변의 건물들이 노후화가 되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게 됨에 따라 저희 가게가 들어선 곳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추억이 많이 묻어있는 이곳을 이제 떠나야 할 시기가 오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 전 천천히 박사안의 책을 정리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열정만 넘쳤던 젊은 청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면 우리 참 오래도 있었다. 이 가게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이제 쉬고 싶을 게야. 그러니까 말이야. 세월이 참 많이 흐르긴 했지. 우린 절대로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흰머리도 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나저나 당신 미국으로 떠난 아이들 기억해? 그 아이들 잘 지내고 있으려나? 아, 그래. 그 아이들이 있었지.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연락도 한 통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쯤 다들 어른이 되어 있겠구만. 그래. 잘 지내고 있을런지 원. 길고 길었던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궁금하기도 했고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사람은 원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기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래도록 운영한 책방과 이별을 준비하며 하나 둘씩 짐을 정리하고 있던 그 순간 책방 안으로 한 여자 손님이 마스크를 쓴 채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죠, 손님? 어제 날짜로 저희 책방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선 느낌을 풍기고 있던 그 여자 손님은 저의 목소리를 듣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화색을 띠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여전히 이곳에 계셨네요.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아유, 미안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 말에 손님은 한바탕 웃더니 이내 마스크를 쭉 내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을 틀어막고 놀란 표정을 지어 보이니 그 여자 손님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보영이에요.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보영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온 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두 분 다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서 다행이에요. 두 분 다 저 기억하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밝은 표정의 여자는 바로 저희가 돌봤었던 큰아이 보영이었어요. 눈만 봤을 땐 전혀 몰라봤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니 어릴 적 얼굴이 남아있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터져나오고 말았답니다. 세상에, 보영아, 우리가 널 어떻게 잊어먹겠어?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지. 아휴,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반가움을 나누다 자리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영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미국에서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완치 판정을 받아 재발 없이 가족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직장을 구해 정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소식보다도 정말 가슴 벅차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럼 호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호영인 컴퓨터를 다루는데 두각을 보여서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자폐아를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잘 됐다, 잘 됐어. 그럼 너는 아예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면 일이 있어서 잠시 내려온 거야? 제가 이번에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스스로 지원을 하게 됐죠. 미국물 오래 먹다 보니 고향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아주머니 아저씨도 너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책방을 정리하신다고요? 왜요? 혹시 두 분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어머, 그래? 아이고, 우리 보영이 출세했네. 아프기는 무슨,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냥 세월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게 된 거지. 주변에 사람도 줄고, 건물도 노후화가 심하게 됐고. 아, 그렇구나. 보영인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동안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 아주머니, 책방 정리하는 거 아쉽지 않으세요? 아유, 아쉽기야 하지. 아무래도 우리의 평생이 녹아있는 곳이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게 맞는 게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 보영이가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두 분 지금처럼 계속 책방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제가 가게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사실 두 분에게 받은 은혜를 꼭 갚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우리 안 잊어먹고 이렇게 인사하러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말은 고맙지만 너한테 신세를 질 수는 없다. 마음만 받으마. 고마워. 아주머니 아저씨는 저희 가족에게 이보다 더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아마 두 분이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지 않으셨다면 저희 가족은 어쩌면 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급하게 미국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은혜도 못 갚았지만 이젠 저도 성인이고 그럴 능력이 되니까 뭐든지 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 꼭 받아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거,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기만 한데 저희 부부를 위해 책방까지 차려주겠다니 세상에 이런 아이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보영인 끝까지 저희에게 새로 가게를 차릴 것을 제안했고 저희는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을 하다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물론 웅장하고 비싼 건물은 아니었지만 아담하더라도 저와 남편에겐 그 어떤 책방보다 크고 좋았어요. 책방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비용까지 모두 보영이의 도움을 안 받은 게 없었습니다. 책방은 확실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근처에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마다 책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 책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며 아쉬운 표정으로 책을 내려놓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엄청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책방으로 찾아와 주는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어떨까? 이를테면 책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이야.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이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실제로 책을 살 돈이 없어서 발걸음을 돌리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으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을 했어. 그러면 애들도 부담 없이 책을 편하게 볼 수 있겠지.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막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을 더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보영이에게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희 책방을 찾아와주는 학생들에게 도서 대여를 해주니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아주 활짝 피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작별한 지 2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보영인 저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쭉 한국에서 살게 되었기에 종종 책방으로 찾아와 책을 읽거나 사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감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을 사주겠다며 친딸처럼 팔짱을 끼고서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보영이의 가족들도 최근에 한국으로 놀러 왔는데요.
보영이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기쁘고 벅찬 마음이 들어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영이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으로 떠나보낸 후 제발 이 가족들을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행복하더군요. 그리고 보영이의 동생인 호영이와도 인사를 했습니다. 호영아, 예전에 누나랑 같이 책방에서 빵이랑 우유 먹고 누나가 동화책도 다 읽어주고 그랬었잖아. 우릴 도와주신 분들이신데 기억나?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전에 말도 잘 못했었는데 이제 말도 잘하네. 그래, 호영아, 어서 와라. 반갑다, 반가워. 보영인 한국에 정착하면서 여러 군데 많이 가봤지만 보영인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기에 저희 부부는 보영인의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유명한 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음식도 먹여주고 또 영화도 좋아한다는 말에 최근에 개봉한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귀국을 하던 날 보영이 엄만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분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절에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감사하긴 뭘요. 저희야말로 보영이한테 받은 것들이 많아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걸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해야 돼요. 아프지 말고. 그리고 여기 제 휴대폰 번호예요. 종종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주고받으면서 지내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는 게 참 기묘하죠. 우연히 마주한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자라 저희 부부 앞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자식이 없는 저희 부부는 이렇게 두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영이의 가족들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마치 가족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내게 찾아온 작은 인연 하나도 지나치지 말고 소중히 하자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잘 자라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저희와 보영이네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